저는 광주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청년의 삶, 특히나 이 돈과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가계부채가 급증한다, 다양한 숫자들 마주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숫자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저는 오늘 그걸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청년 세대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더 늦지 않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러한 청년 지원 활동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신문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요. 기사 한쪽에 이 등록금을 걱정하던 어머니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는데요. 그 반대쪽 면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광고하는 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신문 한 면을 보면서 굉장히 한동안 침묵하게 됐는데요. 한쪽에서 학자금 대출을 고민하는 어떤 시민의 삶과 또 누구나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대출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광고가 보여주는 이질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문제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IMF 세대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IMF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저의 가정의 어떤 변화들을 그렇게 깊게 느끼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부르시더니 무료로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면서 이제 카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떤 무료로 우리 집의 가정 상황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난을 증명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겪고 제가 대학을 딱 등록하려 한 시기에 등록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입학할 때만 등록금을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4학년까지 졸업한 매 학기마다 저는 그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물어봐야 했었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항상 이번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10년이 흘러서 이 기사를 마주했을 때 그것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광주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청년부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빗속에서 살아가는 사회.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는 그런 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요즘 다 쓰시고 계시는 휴대폰. 이 휴대폰도 사실상은 대부분은 15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이 필요하죠. 이 핸드폰을 만들 때 매장에 가서 현금을 내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 생활 필수품인 이 핸드폰도 사실상 할부의 개념이죠.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고요. 주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 대출이라는 빚이라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을 저희 단체는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 세대가 이 모든 기본적인 생활들을 개인의 빚으로 메꿔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일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 개인이 겪고 있는 이 부채 문제는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둘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누군가는 이 빚 때문에 빚을 잃어가고
다시 사회를 살아가고 싶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냐면요. 이 청년들의 개인적인 일대일 재무 상담, 그리고 경제 교육들, 그리고 또 상담사 양성이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청년들에게 재무 상담이 필요한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청년의 개인적인 삶을 마주하는 단순히 돈을 넘어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재무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1대1 맞춤형 상담을 자체 컨텐츠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단체를 처음 설립했던 게 2017년인데요. 그 당시 이 지역에서 청년들의 빚의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셨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동조하고 동의하셔서 저희 단체에 1천만 원의 금액을 기부해준 대강 새마을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 금고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험적으로 해봤던 게 바로 꿈틀은행입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인데요. 관계금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자신의 신용을 넣고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규모와 어떤 신용의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저희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이 실험을 해봤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긴급하게 금융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단순히 금융 지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대출을 상환하는 기간조차 조금 자유롭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가 5년 동안 이 실험을 해봤고요. 상환율이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지만 76% 정도가 다 상환이 됐습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이 상환율을 보고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청년들도 자신이 이런 사회적 지원으로 받은 기금이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되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함께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대1 재무상담, 또 경제교육, 이런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같은 경우를 통해서 청년에게 필요한 금융의 안전망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실험하는 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금융복지 지원, 청년 금융복지 지원 사업인 드림은행 사업을 저희가 5년째 민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드림은행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시작한 사업인데요. 불법금융 근절과 관련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익숙치 않은 말씀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내구재 대출, 작업대출과 같은 불법금융의 피해들이 특히나 금융 소외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 좀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마주했던 모녀의 이 학자금 고민과 관련한 이 사건, 사실 최근에는 또 우리 지역에서 안타깝지만 자립준비 청년의 죽음도 마주했습니다. 그 사건들을 마주하다 보면 경제적 고립, 사회적 고립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아까 숫자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드러난 것은 경제적 문제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사실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삶을 담는 정책들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채라는 문제, 또 청년의 부채가 정말 사회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지금도 계속 물음표로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부채 문제는 단순히 저 혹은 저희 단체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청년들의 빚이 사회적 고립,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2017년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청년 부채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조사를 통해서 광주 청년 드림은행이라는 금융의 안전망을 만드는 드림은행 사업이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또 이 금융의 안전망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인 비상금 정책 사업이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3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상 시작은 이 청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망의 일환으로서 저희의 드림은행과 함께 그 출발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로 청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다시 팬데믹이 해체된 상황이지만 사실상 그 이후의 영향은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 30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부채, 청년의 삶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과정 중에서도 사실은 각자의 머리의 상에는 청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보시면 여러분들께는 저를 청년이라고 인식하실까요? 그러면 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청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이 청년에 대한 정의부터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의 삶과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청년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9세 이상의 34세 이하의 사람을 우리는 청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연령으로 본다면, 세대별로 본다면. 그리고 청년기본법에서도 19세 이상 30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이 장면, 네, 구글에 청년을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뭔가 손을 불끈 들고요.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활기찬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실제 청년을 한자리 검색해 보더라도 푸르름, 생애 가장 활동적인 시기라고 정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구글에 검색되는 혹은 많이 보여지는 이 청년의 이미지는 정말 청년인가? 아니면 이 사회가 보고 싶은 청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청년 시기는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하며 의지가 넘치고 지금의 문제를 개척해서 스스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사회가 요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19세 이상의 34세 이하의 이 연령 세대로 청년이라는 말이 정의될 수 있는가? 그것이 온전한 청년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스브스 뉴스에서 한 실험을 합니다. 제목은 당신은 어디에선 청년인가요? 입니다. 저는 이 실험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여전히 이 세대가 가지고 있던 몇 년 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지금 같이 보시진 않겠지만 이후에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바둑판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첫 출발은 이 모든 다양한 청년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질문을 듣고 그 답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처음은 다 같은 출발선에 있고요. 어느 순간 지 장면처럼 누군가는 앞으로 가 있고 누군가는 맨 뒤로 가 있습니다. 지금 칸도 없는 맨 뒤편에 서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질문들이 있었는지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1, 2년 단위로 집을 옮겨야 한다면, 옮겨 다니고 있다면 한 발 뒤로. 4대 보험을 받지 못한다면 한 발 뒤로. 돈이 부족해서 공과금을 연체해 본 적이 있다면 한 발 뒤로. 소득의 절반, 50% 정도를 저금할 수 있다면 한 발 앞으로. 네, 성인이 되기 전 거주 중인 지역에서 공연을 본 적이 있다면 한 발 앞으로.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고 돈을 벌어야 했다면 한 발 뒤로. 이성 예인이 있는 척 했다면 한 발 뒤로. 어렸을 때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다면 한 발 앞으로.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칠 경우 산재를 받을 수 있다면 한 발 앞으로. 학교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종종 부끄럽다면, 말할 수 없다면 한 발 뒤로. 저는 이 실험에서 했던 질문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 머릿속에 해보시면서 지금 이미 중장년으로 가신 분들도
나의 지금의 위치를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이성이냐, 혹은 나의 애인을 말할 수 있다는 다양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문화 생활을 충분히 누린 유년 시절을 보냈는가. 그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부모의 자산과 부모의 노동의 환경에 따라서 시간을 보장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 환경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노동인가, 아니면 다음을 모색할 수 있는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라는 어떤 고민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 화면처럼 누군가는 이 질문 끝에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했지만 가장 앞에 있거나 그 칸에도 놓여있지 않는 그 뒤에 어딘가로 가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들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이 연령대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연령대로 이들을 통합해서 청년들은 이라고 호명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만 19세에 34세의 청년이라는 나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저라는 정체성이 여성, 혹은 아내, 그리고 딸, 혹은 직장 내 대표, 혹은 이 사회에서 다양한 어떤 수식어로서 말하는데 그걸 단순히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양한 세대의 관점과 연령을 넘어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상 그 실험의 끝에 이 청년들의 인터뷰를 하면 가장 앞에 있는 이들도 가장 뒤에 있는 이들도 웃을 수 없는 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같이 출발했는데 내가 누군가의 가장 앞에 있다라고 해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만족감 혹은 행복감을 느낄 수 없고요. 맨 뒤에 있는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세대론으로 묶어 가려진 다양한 삶의 모습과 고민을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가 평면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드렸던 그 질문을 듣고 요즘 청년들은 정말 안타깝다, 힘들겠다, 불쌍하다 라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접근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러하다고 해서 매일 불쌍하거나 안타깝거나 혹은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소소한 행복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이라던가 기초생활수급이라던가 차상위 계층과 같은 급으로 묶어서 그들의 복지적 대상으로, 시혜적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이들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청년의 문제는 평면적이지 않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아래의 표는 저희 단체가 재무 상담을 할 때 생애 분석표로 만들어 드리는 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재무 상담을 하는 이유는 돈 관리를 잘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꾸려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과 10년 안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꿈꿔보게 합니다.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에 마주하고 내가 욕구하고 있는 것들을 계획하는 것을 1년부터 10년까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래에 보시면 그것이 가족과 공동체와 일과 주거와 여가와 같은 여러 각도의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단순히 꿈이 나는 어떠한 집에 살고 싶다가 아니라 왜 그 집을 꿈꾸는지, 그리고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 공동체의 환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선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을 만날 때 혹은 청년을 마주할 때 청년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요즘 청년들은 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청년은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청년 정책을 말할 때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자료 화면 중에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최근에 이제 뭐 태풍 피해로 재해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이전의 자료들을 봤는데 그때가 아마 80년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비가 많이 내려서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요즘은 아마 이런 태풍 피해가 경보가 울리면 대부분 직장에서는 다음 날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안내를 미리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장면에서는 직장인들이 양복을 다 갖춰 입고 자켓까지 입고 그 태풍을 다 맞으면서 헤엄쳐서 출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 세대죠. 부모님 세대가 그 당시에 그 비를 온전히 다 맞으면서 출근하는 이제 모습을 마주했는데요. 그때는 평생 직장이 가능했습니다. 직장에 대한 개념도 달랐고요. 근로에 대한 개념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년들의 노동시장의 변화들을 보면 2년 이상 혹은 장기적인 첫 직장이 장기 직장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바로 취업을 하는 청년들도 노동시장에서 다시 취업시장으로 나오고 혹은 대학이라는 정규 과정을 마치고서도 취업 기간이 길어지고 또 이 취업 기간 동안 또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를 했다가 다시 또 정규직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직과 취업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일하는 청년이라는 말 안에도 계약직이냐 혹은 프리랜서냐 혹은 정규직이냐와 등등의 수식어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세대의 노동의 형태, 연령을 넘어서 다양한 지역적, 교육의 상황에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의 지점이 다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청년을 호명하거나 청년을 고민할 때 왜 이들의 문제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하나의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청년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할까? 네.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죠 라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근데 요즘 청년들 보면 또 돈을 굉장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본인이 마주하는 이제 청년 세대의 모습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통계인데요. 20대 다중채무자 비율이 12.4%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이 다중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청년들이 빚이 많다가 아니고요. 3곳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3곳 이상의 금융권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12.4%를 넘어섰다. 근데 보통 이 청년부채 이야기를 하면 청년만 힘들어? 청년만 빚져?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대의 다중채무자 비율이 타 연령대보다 높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타 연령층보다 3.5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표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20대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요, 47조 정도입니다. 네, 근데 3개 이상, 그러니까 4, 5개 이상의 금융사 전체 연령층의 감소세인데 다른 연령층에서는 다중채무자가 4개, 5개 이상의 금융사를 갖고 있는 게 지금 감소세인데도 불구하고 20대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30대도 아니고 20대, 이제 막 사회 초년생, 사회에 진입한 이들이 4, 5개 이상의 금융사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이들의 삶이 빚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그 빚의 질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예측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빚이 어떤 빚일까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큰 빚이 아닙니다. 예. 500만 원 이하
굉장히 이 소액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라고 표현을 했죠. 지금은 채무 불이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도의 금액으로 이들이 신용불량자, 채무 불이행자가 됐는가라고 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때문에 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것이 20대에서 30대에서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이들이 채무 불이행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회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용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죠. 20대가 채무 불이행자가 된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의 빚으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저희 단체 그리고 광주광역시 금융복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드림은행을 통해서 시사인이라는 잡지에 시사 잡지의 기자님이 함께 이와 취재하고 자문하면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과 함께 더불어서 이 시사인의 대출나라와 관련한 기사를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일대일 재무 상담을 하다 보니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금융의 사기 유형들을 가장 많이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법금융이 발생하고 있는 경로 중에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곳이 바로 대출 중개 플랫폼인 대출나라라는 사이트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대출나라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가장 상단에 검색이 됩니다. 다른 금융사 다 떠나서 공공기관 다 제치고 이 대출나라라는 사이트가 가장 상단에 노출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20, 30대든 혹은 누군가 대출이 고민이어서 검색해 보신 분들이 가장 처음 만나게 된 사이트가 이 사이트라는 겁니다. 이 사이트는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출과 관련한 정보만 올려주는 대출 중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 중개 플랫폼은 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개만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대출나라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불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박수민이라는 사람이 1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 회원 가입을 하고 그 대출 게시판에 저는 지금 30대 초반의 무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저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융사는 연락주세요 라고 글을 올리게 되면 이 글을 이 대출나라라는 회원 가입이 가능한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나라는 사이트가 말을 하는 것처럼 등록된 대부업체만 가입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연결된 곳은 등록되지 않은 혹은 사금융, 불법의 브로커들입니다. 이 아이디가 공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사인이란 잡지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7월 10일까지의 게시글을 분석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대출 중개 플랫폼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을까를 검색해보고 이게 필터링을 해봤는데요. 실제 여기 대부중개 사이트에 금액이 필요했던 구간이 대부분 21만 원에서 40만 원 구간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초기에는 81만 원에서 300만 원, 20년 6월부터 급증, 코로나 시기부터는 굉장히 소액이 필요하다라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22년 6월, 이때 보면 21만 원부터 40만 원의 구간이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걸 봅니다. 그건 어떻게 될까요? 정말 40만 원이 없어서 대부업체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생계비로 고민하는 이들이 이러한 대출 중개 플랫폼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키워드를 통해서 사실 여기는 연령을 올리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로 유추해 본다면 여기에는 학생, 군인, 미필 등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다수 보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해당 사이트에 청년들의 유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청년 세대 중에 특히 학생, 미필, 군인, 기존의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이 단돈 40만 원 없어서 생계비가 없어서 이런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불법 금융의 브로커들을 만날 수 없는 경로로 이용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 앞에 뿌려져 있는 명함,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요, 요즘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출나라도 마찬가지죠. 사금융이나 대출, 불법 금융에 대한 경로가 예전에 오프라인이었다면 요즘은 온라인입니다. 굉장히 합법적인 것처럼 절차와 규정을 지키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 결과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러한 게시판 글 혹은 이런 대출날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금융 중에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제가 앞서서 올해 시작했다라고 했던 불법금융 근절 프로젝트가 시작됐던 것이 바로 보여드리고 있는 내구재 대출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내구재 대출은 10년 전에는 핸드폰 깡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마 기사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내구재 대출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건 대출이 아닙니다. 이 브로커들에게 내가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을 넘기면 그에 따라서 현금을 용통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50만 원의 휴대폰을 내 명의로 발급한 이후에, 개통한 이후에 브로커에게 넘기면 그 브로커가 휴대폰 기기나 렌탈, 가전제품의 가격에 50%, 40%, 30%, 60% 등 정해서 현금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그걸 바로 내구재 대출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사기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내구대출은 금융범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기범죄로 보고 있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경찰청 그리고 과기부에서는 예방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간의 금융의 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기기만 넘긴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둘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출의 브로커도, 대출을 받은 청년도, 금융소외계층이었던 여성이든 장애인도.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찰청에서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내구재 대출로 만들어진 휴대폰들이 대포폰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법이다. 10년 전부터 관련한 범죄 검거했다라는 기사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왜 지금도 우리는 이 광고를 쉽게 마주할까요? 왜 저희는 지금 2022년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까요? 인스타그램에 내구재를 검색해 보시면 37만 개의 게시물이 나옵니다. 37만 개. 이 게시물들의 유행 주요 키워드들을 보면요. 여성, 무직자, 학생, 신용유의자,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4시간 상담을 하고요. 전국 출장 서비스를 다닙니다. 최근에는 출장을 한다는 이유로 수수료까지 떼어갑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인들이 오히려 이런 불법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홍보하면서 본인들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피해가 청년, 금융소외계층의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 청년들의 빚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그 빚이 발생하는 경로와 질이 점점 좋지 않다는 것도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법만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그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금융규제 완화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빠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 한 곳에서 모든 데이터, 마이 데이터 허용하게 되면 나의 계좌들도 한눈에 볼 수 있고 나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도 추천해주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만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내구대출이나 작업대출과 같은 불법금융이 사실상 이 비대면, 디지털 금융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히려 증거를 남기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돈을 받는 과정은요,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에 가서 그 토스나 비대면 인출 서비스의 번호만 인증해주면 이들은 그 번호를 가지고 돈을 인출해서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금융과 IT 기술의 혼합인 핀테크 산업이 사실상 최근에는 기존의 금융회사와 이 핀테크 업체들의 경쟁으로 사실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는 우리가 어린 시절 만났던 금융과 다릅니다. 단순 소비자로 이 금융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정확한 안내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서 불법 금융에서도 그걸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청년 세대의 부채 급증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만나고 있는 금융의 환경은 그들에게 안전한 환경인 건가? 그들에게 친화적인가? 금융의 공공성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출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빚을 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이 빚을 시작으로 자신의 자산 형성과 기반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건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거니까요.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이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소득을 미리 당겨 쓰고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언젠가 발생할 소득, 일자리, 경제적 활동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저성장입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경력직만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중소기업에 사람이 없다. 일자리 구인하는 곳과 매치매칭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미 교육 시장에서는 그리고 스펙이 혹은 더 나은 일자리 찾기 위한 이들과의 미스매칭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욕구에 맞지 않는 일자리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확장 실업률로 본다면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22년도로 보면 19%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혹은 하면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상 29.8%의 실업률 상태의 청년들이 계속 빚으로 시작한 사회생활이 어느 순간에는 갖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만들어져야 하는 일자리가 해야 된 시기들이 늦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직장에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 대부분 2.9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직장에 들어갔지만 결국 계속 이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나의 삶의 안정화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평균 직장 이동 횟수, 그리고 노동시장의 첫 진입 단계부터 이들이 계속 매우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저도 현장에서 그 서류 심사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이들의 이력서에는 단기의 경험과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한 일자리들을 이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한 일자리에서, 한 노동시장에서 오래 경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지 않다, 인내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청년들이 빚을 질까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학 등록금이라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요. 지금 다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탐색을 하는 시간 동안에 필요한 비용들을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어떠한 일자리, 나의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일자리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일자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직장이 10년 뒤 임금 고용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첫 직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10년 뒤의 임금과 고용 상황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20, 30대의 문제는 중장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 정책,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세대의 정책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에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처음 고민을 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단순히 앞에 수식어에 따라서 달라졌지만 지금의 그림처럼 코로나 시대에 노동 계급이 있었죠. 원격 근로가 가능한 근로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 재택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웠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필수 노동자로 오히려 밖에서 이 배달 노동으로 더 많은 근로 시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었고요. 이 노동 앞에도 붙여지지 않는 잊혀진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취업문이 좁아졌을 때 그들이 취업을 미루지 못하고 일터에 나가야 할 때 그들은 어떤 선택지로 갔을까요? 대학 등록금을 당장 상환해야 된 시기에 도래했을 때 혹은 나의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나의 스펙 쌓기를 위한 이 투자를 나의 부모에게서도 사회적으로도 받지 못했을 때 이들은 저중에 잊혀진 노동자로 혹은 필수의 노동자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걸까요? 이 출발선은 동등한 걸까요? 전 절대 동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일자리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20대 여성의 자살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지표는 많이 보셨을 거고요. 실제로 이 발표가 난 이후에 정부의 주요한 기관들이 다 모여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청년의 문제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까 하나의 청년은 없고 청년 세대의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젠더 이슈도 청년 문제에 있어서 주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20대 여성들이 자살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최근에 20, 30대의 우울감과 공황장애가 늘어나는 걸까?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누군가는 편리한 이 사회 서비스들을 보면서 사회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왜 현대사회인들의 마음 건강은 그들의 지표는 계속 빨간불일까? 라고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없었어. 우리 시대에는 수당 같은 게 어디 있었는가? 우리 시대에 언제 누가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을 했는가? 지금은 훨씬 나은 세대라고 하지만 그 시대와 지금이 마주하는 현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20대 여성의 문제는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 이슈에서도 깊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이 청년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표들이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청년에게는 왜 5평만 허락되는가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공공에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면적 기준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표현한 것은 지금은 최저 주거 기준입니다. 대부분 정부나 공공에서 사회정책, 사회주거정책을 만들 때는 최저 주거 기준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저 주거 기준은 적정 주거 기준이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을 할 때 누군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는 것은 누군가는 일주일 동안 혹은 이 기간 동안 5평 내에서 혼자 고립해야 되는 겁니다. 식사나 혹은 평온하게 쉼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시원이나 혹은 원룸이나 혹은 비주거,
주거의 형태를 갖지 못하는 곳에 있는 청년도 적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월세가 어려워서 혹은 보증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주택이 주거의 정책들이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서 적정하게 살고 싶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 30대 청년에게 혹은 복지 혜택을 받는 이들은 단순히 그냥 몸 누일 곳만 있으면 된다라고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살고 싶은 환경에 놓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주거에 대한 고민들도 청년의 삶과 혹은 청년의 부채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청년 부채 이야기는 갈 길이 멉니다, 사실은. 도덕적 해이 논란 최근에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 칼럼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빚진 게 잘못이지. 책임질 수 있지 않으면 빚을 내면 안 되지. 그런데 앞서 보셨지만 누가 빚을 내고 싶을까요? 전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빚을 안 내고 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을 부모가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대학을 가지 않아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대학 졸업 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더 나은 일자로 갈 수 있나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금,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빚이 아니면 부모의 지원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우리 사회는 주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빚을 지지 않을 수 없고요. 빚지고 싶지 않아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내구대출이나 작업대출을 보았을 때 학교 밖 청소년, 안정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이들 많이 발생하고요. 자립준비 청년에게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세대, 고등학교만 졸업한 세대들에게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주거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고요. 최근에 창업대출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지를 위해서 가지만 이 대출도 결국은 출발선에서 굉장히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가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구조는 선택이 아닙니다.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혹은 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복지와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가는 어려운 지점이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도덕적 해이 논란, 청년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발생한 부채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되돌아갔을 때 그들이 왜 그 선택밖에 할 수 없었는가를 우리 사회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잘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혹은 그런 모델들이 있었는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는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섰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계속 노력했는데 계속 위기가 발생합니다. 최근에 한겨레에서 또 이 청년부채와 관련한 취재를 하셨고 저희 광주에도 내려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 굉장히 고민이다. 기자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자님이 대부업체에 취업을 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기사를 보면 대부업체에 취업해서 이들이 추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했고요. 두 번째는 IF 시기에 빚을 져서 지금 중장년이 된 이들의 인터뷰입니다. 그 중장년이 된 분들이 말합니다. 빚 탕감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들이 이 빚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들이 이 빚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사회 지지가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를 이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회와 공공히 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표를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아까 다양한 청년의 삶이 있듯이
어떠한 위기에 노출됐는가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학자금 대출이란 이름으로도 표현하기 어렵고요. 주거대출이란 말로 어렵습니다. 고졸 청년, 대졸 청년, 정규직 청년, 비정규직 청년 그 안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관되게 하나의 정책으로 청년의 삶을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청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가볍게 청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나? 라는 질문들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광주광역시 금융복지, 청년금융복지 지원 사업인 청년드림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상담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경제교육을 하는 1, 2차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왜 상담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은 앞서 설명드렸던 100명의 청년이 있다면 100명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맞춤형의 문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 그 청년부채 관련 대책 발표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주식과 비트코인을 한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떠나서 그것이 어떠한 빚이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은 해야 되고 이것이 정책의 대상이 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1차 상담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단체나 드림은행에서 사업에서는 절대 즉각적인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과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신용회복 지원 제도로 해서 1억의 부채를 해결했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채가 발생한 원인을 같이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1억이라는 빚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상담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어떻게 확인할까? 정책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구분하는 조건의 질문들이 아닙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이 사람에게 적합한 안내를 하기 위한 거죠. 실질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기본은 1시간 반의 상담입니다. 저희 상담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일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 했던 일, 현재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이직이라던가 고민들,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벌고 싶은가에 대한 다각적 확인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 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온전히 지지받는 지지 기반이 얼마만큼 단단하게 이 청년에게 있는가입니다. 사실상 이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이나 동반자 친구 공동체가 이들의 사회적 지지 기반으로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는 주거. 주거 역시 지금의 주거가 만족스러운지,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주거 계획을 갖고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주거의 모델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심과 마음 건강 스트레스, 혹 우울증이나 관련한 약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빚을 해결하기보다는 쉼이 필요한 상태인 건지 등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내가 바라는 사회와 가치들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미래 계획, 내가 행복하게 꿈꾸는 삶을 같이 보는 게 이 1차 상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단순히 빚이 아닙니다. 이들이 온전히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한 재무 관리는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들의 욕구를 밀접하게 보지 않으면 굉장히 욕구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들이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결국은 드러난 부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것 그리고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저희가 상담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20대 남성분이셨고요. 서비스직에 근무하고 계셨고 대학에 휴학 중이셨습니다.
이분이 한 월 소득이 한 160만 원 정도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총 부채가 한 1,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까 제가 청년 세대에서 다중부채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부채였습니다. 1,500만 원이지만 네, 1금융권에서도 있었고요.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대출, 네, 그리고 모바일 대출, 지인 대출. 그래서 이제 이 160만 원 소득 활동을 하면서 월에 63만 원 정도를 상환하고 계신 분이죠. 어떤 분은 이제 상상하셨을 때 160만 원 중에 63만 원은 그래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고정비들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거나 혹은 생활비로 나가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빚을 내고 나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 소득 활동이 안정적이 않았을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체가 발생하거나 또 이 연체되지 않기 위해서 추가 부채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조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이야기 나눴던 건 지금의 빚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와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이걸 제가 작성해 놓은 이유는요. 사람이 돈과 빚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삶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돈과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단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희망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하고 싶은 것들, 근데 조금 인상적인 건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담자분은 실질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이나 워크아웃과 같은 채무 조정에 대한 연계보다는 현 소득 구조에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달 급여 중에 모바일 대출, 사실 이 모바일 대출 급여는,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흩어져 있는 부채들 좀 정리해보는 방식을 선택했던 건데요. 50만 원을 일시적으로 우선 상환하고 대출을 정리한 다음에 현재 거치 기간 중인 부채들을 다음 달부터, 저희 상담의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시작.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혹시나 물론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였지만 혹여나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준비책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같이 드렸습니다. 실제 이 빚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와 함께 이분이 가지고 있던 욕구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안내했습니다. 앞서 청년부채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예방 차원의 비상금 통장 사업이 시작됐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자금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비상금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계획, 이게 1순위가 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 청년분이 하고 싶었던 여행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는 것. 당장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면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세 번째가 공공의 정책으로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확장. 저희는 사실상 공공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통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청년의 사례는 부채 상환에 대한 솔루션을 세무조정보다는 해당 내, 이 구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욕구를 위한 자산 저축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줬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30대 남성분이었고요. 사무직 결혼,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는데 월 소득은 3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득이 사무직으로는 165만 원을 벌고요. 퇴근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45만 원 추가로 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하루 종일 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잠을 주무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네, 총 부채는 9천만 원이었는데 문제는 이분도 다중채무였다라는 거죠. 1, 2금융권, 신용카드 대출, 앞서 소개드렸던 내구재 대출, 사채 11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인 대출, 여기 지인에는 가족들이 다 어머님, 친척분들까지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분들 다 포함해서 월 부채 상환 금액이 한 80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미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셨던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채무 조정 제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조정 제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 구조가 제일 중요한데 이분은 이미 채무 조정 제도를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었지만 추가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기존 금융권 부채를 가진 대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구 대출 사채를 하셨던 거죠. 실제 이 사채 11곳 김 부장님, 이 실장님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한 11곳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대법제 사금융들을 다 정리를 이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명의, 어머니 명의 내구재 대출, 아까 말씀드렸던 휴대폰깡까지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했던 건 채무조정제도보다 이분이 다시 부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개인이 해결하기보다는 아내분과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상담 진행 중에 휴대폰 연체로 헤드폰이 끊기기도 해서 연결이 어렵기도 하셨죠. 우선은 부채 문제에 대한 안정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워크아웃보다는 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회생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가 부채가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해소를 위한 가족 상담, 가족 재무 상담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가족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설득했고 아내분을 같이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채나 금융 정책들을 설계할 때 대부분 지원을 하고 끝나거나 부채 해소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연결만 하면 이 문제가 모두 다 해소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왜 이 부채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가를 보지 않는다면 결국 이건 빚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하는 앞선 사전 단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후 관리.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도 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같이 동행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 시기를 건너왔고, 물론 지금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주거대출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생활에 대한 고민 계속 하지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죠. 예전에는 가난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의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구조, 혹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였지만, 사실 요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사인데요. 한겨레 20일에서 왜 가난한 청년은 보이지 않는가라는 안수찬 편집장이 썼던 긴 기획 취재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의 가난은 화장되어 있다, 포장되어 있다. 왜 백화점에 가면 개인 옷을 입고 있지 않잖아요. 유니폼을 입고 있죠.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로만 판단할 수 없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지 않는 가난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은 절대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학자금 대출로 고민했던 그 20대에도 전 한 번도 가까운 제 친구에게도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활동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 의지와 제 활동이 된 이후에야 그때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끔 그때 생각하면 그때 나의 가난을 말하는 게 굉장히 슬픔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난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부채는 이 세대가 겪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앞서 청년 세대의 부채 문제가 몇 프로 증가했다. 3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단돈 40만 원 생계비가 없다라는 말은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유추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왜 40만 원의 생계비도 없어서 그가 불법 브로커를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를 더 들어가 본다면 교육의 문제가 있고 주거의 문제가 있고 혹은 심리, 건강, 가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만들어져 있는 빚을 탕감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채무조정 제도나 지원 정책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효과적인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들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빚을 내지 않고도 혹은 큰 주거 혹은 나의 명의의 대출을 받지 않아도 주거를 갖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다면 경제적 어려움, 고민 없이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공공 서비스입니다. 부채 3천만 원, 4천만 원은 드러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4천만 원이 왜 발생했는가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단계와 사후 처방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방 단계에서는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채 발생 요소를 해소하고 교육과 상담과 이들의 자산 형성과 금융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 청년 세대에게만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부채 발생 요소를 해소하는 건 지금의 중장년의 부모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청년 문제 해결은 단순히 그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회적 정책입니다. 금융교육과 상담은 청소년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이들이 시험을 보기 위한 경제교육이 아니라 생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교육과 상담이 청소년기부터 필요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내 삶의 기술로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산 형성은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는 어디에선 청년인가에 대한 다른 출발선의 격차를 완화하는 혹은 지금의 금융시장이 단순히 저축을 적금을 해서 자산 형성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 정책으로서 개입돼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 생태계 개선은 디지털 금융 좋습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금융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발생하고 있다면 그 금융의 생태계가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사전 예방 단계에 세팅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후 처방. 어쩔 수 없이 이 피해를 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어서 힘든 분들에게는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 그것이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과 워크아웃에 대한 잘못된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스나 TV에서 보았던 빨간 딱지가 그런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빚 때문에 빚보단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조정제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 그 제도가 조금 더 안착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일대 맞춤형 상담, 그리고 부채 원인 해소를 위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정책 연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존감과 자괴감과 슬픔과 우울감을 느낀 이들이 심리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울증 상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런 돈과 빚 때문에 낮춰져 있던 혹은 우울감이나 어려움을 가졌던 감정을 어루만지고 회복되는 것이 사회적 심리적 지원 정책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정책이라고 말했지만요. 사실은 공공에서 이 사회에서 돈과 빚을 바라보는 시선과 메시지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드림은행에서 만나는 청년들이 상담과 지원을 받은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지원받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혜택받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부분 아닙니다. 당신이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우리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으로서 이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도록 이 사회가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 저는 심리적 정책이나 다른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 갖고 위로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든든한 마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청년을 바라볼 때 한 명의 청년이 없듯이 청년에게 필요한 거 일자리 많지만 일자리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한 출발선에 손을 잡고 있다가 다양한 54개의 질문 끝에 손을 뿌리치고 앞과 뒤로 나누어져야 할 때 우리 사회의 공동체와 연대의식이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일자리 정책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 취업의 좁은 문을 나는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을 조금 더 넓히고 함께 연대하고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시선을 넓혀간다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일자리 정책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일자리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전통적 개념인 부모 세대가 말하는 일자리를 넘어서서 하고 싶은 일이 변화시키고 싶은 문제들이 일이 되는 노동이 될 수 있는 사회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광주에 있다고 해서 광주에 시민들만 만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듯이 더 이상 이 세계는 넓지 않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다양한 일과 삶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의 격차가 임금과 일과 생활 균형,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안전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격차를 좁혀가는 것, 코로나 이후에 보이지 않는 일자리로 가는 이들을 보이는 일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2016년에 스크린을 보수하다가 숨졌던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다 숨진 사고, 그리고 2020년 광주 화난산업 폐목재 공장 파쇄기에 걸려 숨진 사고, 이 사고의 희생자들이 모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만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이 사고를 당한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가까이 있었던 시민이라는 겁니다. 자립준비 청년 죽음 안타깝다라는 말로 끝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선이 또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시선으로 끝난다면 제가 2017년에 봤던 등록금 모녀의 사건을 또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 청년의 정책,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는 거고 우리의 출발선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가.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하나의 정책이 없다. 청년의 하나의 청년이 없다라는 것처럼 청년 정책에 대한 정의는 이행기, 삶의 이행기에 있는 놓여있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입니다. 이들이 이 이행기 도중에 발생하는 불안정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고 이 이행기를 종료하고 자율성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율성입니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은 갑자기 그 순간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난해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정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이 사회에 진입했을 때 이들이 불안정과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내가 꿈꾸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그것이 청년 정책입니다.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공공의 청년 정책이 앞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세대의 숫자를 넘어서 삶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딱 5년이 됐습니다. 빚진 청년이 많아? 함께 해야지. 그런데 여전히 학자금 대출과 같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공부하다가 발생한 부채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왜 생활이나 혹은 추가 부채에 대한 빚을 낼 수밖에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겪고 난 후에도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조금 더 알아봤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돈과 빚은요, 사회적 선택들을 미루게 됩니다. 2017년 광주 청년정책에서 부채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결국 돈은 심리의 문제라고 합니다.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거고 그들의 선택을 유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 관계, 효도, 나의 모든 것을 뒤로 미룹니다. 이 사회가 바라는 청년의 그 활기찬 모습을 원하신다면
그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이들이 그런 환경이 놓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개인으로도 안 되고요. 이 사회가 모두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안타깝다, 불쌍하다, 답답하다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청년의 문제를, 또 청년의 부채 문제를, 청년 세대의 삶의 문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